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종가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는데요. 의약품이 가장 높게 상승했고 전기가스, 음식료, 서비스업도 잇따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7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오늘은 아이폰 10 흥행 기대감에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이외에도 출판 매체 복제가 크게 올랐고 제약, 음식료, 담배도 강세였던 반면에 종이목재와 비금속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이랬지만 일단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어떤 체감상 가장 느꼈던 상황이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장세가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않다가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이게 종목들이 잘 가지를 않고 뭐 지금 장세도 계속 멈춰 있고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장 초반에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창투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급등을 많이 해주었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고점에 잡았다가 떨어지는 그 주가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보통 오전장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불안감 때문에 이 떨어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오전장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주가 상태 한번 보고 손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보통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뭐 지수라든지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전장에 어느 정도 눈치 보시다가 뭐 손절하시거나 장중 단타 뭐 진행하시다가 매매를 이제 뭐 종목 매도하고 다시 월요일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대응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투자자분들을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이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을 위한 도약기다. 현재가 앞으로 지수는 더 상승할 것이고 관련된 종목들 우량주 위주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스닥 장세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타이밍을 뭐 매매가 자신 없다면은 좀 더 뭐 안정적인 종목을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잠시 매매를 쉬었다 하신다든지 좀 더 이제 현명한 매매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종목 이 종목은 정말 가치 있는 종목이고 미래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한다면은 현재 지수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을 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준다면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아주 좋겠다. 지금 앞으로 올라갈 만한 기대 업종을 잡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차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산업과 기업 분석 철저히 하셔야 할 텐데요. 든든한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오늘은 검색기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른 시간에 포착된 DSC 인베스트먼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2의 벤처 창업 붐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창업 투자 회사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건 일단 이슈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뭐 DSC 인베스트먼트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지금 다음에 설명드릴 TS 인베스트먼트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을 뭐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진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면 내가 이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창투 업종들이 지금 날아간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창투 관련 업종들을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나 창투 관련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되겠다. 지금 이슈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 현재 장세에서 종목을 매수하면은 일단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잡았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것도 괜히 가져갔다가 주가 큰 폭으로 또 떨어지게 되면은 야 이거 괜히 홀딩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가 상태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차트를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 초입 부근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매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단타 장인 전문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그 이전 장에서 3개월 이상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터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줘야 한다는 점 역시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단 시가부터 바로 갭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121선에 현재 지금 장 마감 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이제 하락도 나와주긴 했는데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역시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다시 상한가로 주가를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자리에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의문이 되실 텐데 지금 현재 검색식이 이평 돌파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뚫고 올라와주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포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보셨을 때 포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 이후에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종목이 앞으로 121선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121선 아래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시냐면 61선으로 떨어진다. 다시 21선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도 마찬가지, 밑으로 떨어져도 마찬가지. 어느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만약 121선을 뚫고 날아간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 하면은 121선을 뚫고 위로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재차 반등을 보여주면 1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구나.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61선으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6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면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조금만 이제 뒷받침이 되면 창투 관련 업종들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투 관련 업종들을 말씀드릴 때 제가 TV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 강조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냐면은 이 장세와 지수를 항상 함께 보아야 된다. 이 창투사들은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동반하락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수가 다시 올라가주면 지수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창투 관련 업종들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지 아니면 지수가 빠지는지 지수가 하락을 하는지를 꼭 눈여겨보시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현명하겠고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려주기만 한다면 창투 관련 업종들 지속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수와 함께 눈여겨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정부 정책 기대감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이동 평균선 지지를 확인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런 창업 투자 회사들은 지수와 또 장세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재차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또 다른 창업 투자 회사인 TS 인베스트먼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올라간 이유는 같습니다.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오늘 뭐 솔본이나 올라간 창투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뭐 솔본이라든지 에이티너 인베스트라든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창투 관련 업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지수에 상당히 민감하고 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항상 이 짝꿍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두 종목이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뭐 이제 대장주로서 앞서 나가면 TS 인베스트먼트가 뭐 이제 뒤에 따라간다든지 또 어떨 때는 TS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뭐 창투 관련 업종들의 주가 상승을 뭐 주도해서 번갈아 가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TS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지수와 함께 보시는 게 각별히 이제 주의를 요망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셨을 때 정부 정책 기대감이 솔직히 지금 처음 나온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아래에다가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함께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그 유사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와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코스닥 지수 화면 아래 놓으시고 그리고 위에 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주가를 같이 놓고 이제 보시면은 야, 이 주가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분봉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워낙 뭐 거래량이 없고 이슈를 받지 못하니까 이때는 뭐 지수 따라 움직인다는 개념이 없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때 여기 보여지는 이런 시기에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 점을 꼭 염두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때 하락한 거 역시 지수 따라서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못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재차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가 좀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뭐 급등을 했다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단 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상황이 나와준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그 상승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지수가 다시 재반등을 보여주는 그 시기에 창투 관련 업종들이 따라서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이내에 바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안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두 종목 모두 지수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인 만큼 지수가 재반등하면 또다시 또 한 번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그 지수의 등락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에이프로젠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전문 기업인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가 지난달 일본의 후생성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 이 제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나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전에 아까 이 장 시작할 때 뭐 그 방송 시작할 때 뭐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뭐 제약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뭐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반등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멈출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멈추는 건지 이 연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주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종목이 언제 멈추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제약 관련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종목이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상승세를 빼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제약 관련 종목이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그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이라면 제약 관련 종목들은
한번 주가 상승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신신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 하겠지만 일단 종목을 들어가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초기에 잡았다 하시면은 이거를 뭐 한 3%에서 5% 먹고 나오는 매매가 아니라 20%까지도 기대를 해보는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에이프로젠 제약을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뭐 7%가량 고가를 이제 달성해주면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만족스러울 만큼 터져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이 뭐 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장을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뭐 장 초반에 뭐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도 달성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해주었었는데 이런 종목들 만약에 미리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장 초에 이동평균선을 갭상승하면서 시가를 출발했기 때문에 뭐 시가에 잡으셨다 하면은 적은 수익을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관련 종목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창투 관련 업종들이 주인공이었다 할 만한 장이었기 때문에 제약 관련 업종들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라가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해주는 그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창투 관련 업종들을 관심 종목에 따로 분류를 하시고 제약 관련 업종들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놓으셨을 때 이 창투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날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뭐 대장주라고 이제 생각될 만한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면은 창투 관련 업종들이 그날 이제 장을 어느 정도 지배해주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 업종들을 이제 공략을 했을 때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약수익보다는 큰 수익 그리고 장중 단타를 진행하실 때도 바로바로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단기 매매도 가능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까지 오늘도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크릿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해주시나요? 네, 오늘 강의는 어제에 이어서 인도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지켜보았을 때 주가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많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 꼭 눈여겨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주력산업 강의에 이어서 후속 강의로 또 주력산업을 대체할 기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눈기 활짝 열어두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강의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나 여기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베트남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고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 제가 짚어드리고 갈 테니까 강의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뭐 19개월 연속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9개월 연속 감소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9개월 연속 감소라는 말이 바로 전년 동기 대비 현재 이번 달이 수출 증감률이 떨어졌다. 만약에 뭐 지난 연도에 뭐 1월에는 뭐 몇 % 성장했는데 5% 성장했는데 올해는 3% 성장했다든지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벌써 19개월 연속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힘든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고 인도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의존도가 결국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과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도와 베트남의 수출 비중을 늘려서 중국이나 미국 관련된 수출 비중과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줘야 된다. 중국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나라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분명 문제가 있고 균등하게 수출 비중을 나눠서 대외 의존도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있게 고르게 분포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수출 활로가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한국 수출이 중국에 너무나도 이제 편중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돌파구로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베트남과 이제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뉴스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향후 유망 신흥국으로 나오는 나라들 보시면 베트남과 인도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베트남과 인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 거지라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 일단 베트남과 인도가 지금 중국을 이제 대체할 수출 국가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일단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앞으로 가져갔을 때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재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어린 그 인구부터 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구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나이를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 연령대가 상당히 낮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 인구 나이가 상당히 낮다. 말 그대로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아야지 실제로 소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고 나라 자체가 늙지 않고 젊다는 걸 뜻합니다.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과 인도가 압도적으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할 유망 신흥국으로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국가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주요 3개국 수출 비중 변화 추이에서 베트남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시장이 과연 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큼 성장을 해줄 것인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중국에 너무나도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지금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서 중국이나 미국과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가 될 것인지도 귀추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 역시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투 관련 업종들에 힘을 주겠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창투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창투 관련 업종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 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관련된 산업이나 업종, 기업, 종목 말 그대로 나라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FDI 유치액을 실제로 이제 192억 2천만 달러 달성을 해서 이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에서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고 외국인 부동산 시장을 개방했다는 것 역시도 투자 포인트로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어서 설명해드릴 기업 역시도 지금 이 외국인 부동산 시장 개방과도 연관이 상당히 깊고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역시도 제가 뒤이어서 설명해드릴 기업과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만큼 계속해서 경제개발 정책을 세워가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과 인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연령이 낮다. 말 그대로 나라에 젊은이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고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노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기업이 진출을 했을 때 노동력도 상당히 많고 풍부하고 실제로 노동력이라는 자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나라에서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우리 기업 물품을 팔거나 아니면 거기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할 때 노동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실제로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서 인도나 베트남에서 공장 세워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때 소비 역시도 이 나라에서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화벌이를 상당히 많이 해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과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소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도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위 연령이 30대 중반인데 비해서 인도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인 경우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과 20대 중반의 중위 연령인데 비해서 중국은 30대 중반이다. 중국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떠오르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추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역시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주요 산출국 중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여기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중위 연령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뿐만 아니라 지금 중위 연령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라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나라가 노후화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자기 자신한테 대조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20대 초중반일 때 소비하던 거와 내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때 과연 이제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만 해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40대 아니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50대가 되면 돈을 쓰기보다 모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뭐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집도 번듯한 집에서 가족들 모여 살고 싶고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자식들 결혼도 시켜주고 뭐 결혼 비용도 대줘야 되고 뭐 이런 갖가지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내 집, 내 차 가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돈을 쥐고 있으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실제로 경제에 나가서 뛰어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이시는 베트남 역시 준수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제조업 분야를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실제로 베트남이 제조업 분야의 개발을 상당히 힘을 줘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앞으로 인도나 베트남 모두 다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제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과 관련 산업을 눈여겨보시면 투자처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인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지금 국기가 나오고 바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Make in Indi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Make in India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도의 국가 이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 Make in India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4가지 사실이고 이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 정책 안에 담겨 있는 목적이고 실제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중국에서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비해서 기업 규제가 상당히 지금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나가서 이제 뭐 기업이 진출을 하려면 거의 뭐 정부나 아니면은 거기 관련된 기업들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관련 기업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지만 관련된 이제 기업 진출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나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제를 없애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책을 내보는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베트남 역시도 외국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 투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외국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사업을 확장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마련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중위 연령도 적어서 소비 가능 인구도 많지 나가서 일할 사람도 많아서 이제 뭐 중국의 인건비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도와 베트남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렴하지 기업 진출했을 때 실제로 인프라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기업 규제도 상대적으로 이제 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도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나라다. 이건 지금 기업들이 진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신흥국들은 많은데 왜 하필 인도와 베트남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도와 베트남이 좀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투자차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벤처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기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까지 해줬다는 점. 이건 기업을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너희 그렇게 법인세 많이 안 받을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너희 기업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고 우리나라 그 발전에 기여를 하렴.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GDP 대비 지금 현재 제조업 비중이 25% 이상 확대되고 있고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 중위 연령들 지금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인도에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취업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국가의 이제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건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TV 프로인데 이게 그 각국의 나라 이제 대표들이라고 하는 뭐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거기서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미국, 중국 뭐 세계 각지의 그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인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도 인구가 세계 1등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인도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아래 이제 중국 분이 뭐 부패 문제도 많고 하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니다, 뭐 부패 문제 없다 이러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인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인도 인구가 세계 1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뭐 저런 추측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구 문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소비 인구도 많겠고 실제로 기업이 진출했을 때 판매를 했을 때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인구에 그 중국에 투자를 했을 때 큰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인구수에서 압도를 하고 위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늘어나는 인도 생산 인구라고 해서 나중에 2050년에는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을 훨씬 높게 인도가 추월을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투자 포인트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대목인데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베트남의 인구 비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많이 어디서 보던 그림인데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과거 인구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인구 비중이 상당히 젊은 층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보통 말을 하죠. 피라미드형 구조를 해주면서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 이런 식으로 지금 젊은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7, 80년대 이럴 때는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외국인들의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소비할 사람들도 많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이 지금 한국의 과거 모습과 비슷한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재의 한국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거슬러 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릴지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내수 문제도 뒷받침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수에서 뭔가를 해주려면 내수에서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소비나 투자를 할 인구가 많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도 상당히 뒷받침이 돼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에 오히려 수출에 더 의존을 하고 수출에 더 의존을 하는 지금 이 정책 상황에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에 고루 의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와 중국이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살펴보시면은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카르나타카뿐만이 아니라 자르칸드, 오디샤 지금 제철소 사업 현황에 나와주고 있는데 뭐 무산됐다, 연기됐다, 무산됐다, 백지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가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계속해서 진출을 해 있고 마하슈트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제 인도와 베트남에서 진행을 지금 멈추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600만 톤 규모 제철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영 세일과 합작 아니면 1200만 ton 규모 제철소 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무산됐다 백지화됐다 이런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진행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규제를 뭐 별다른 규제 없이 계속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해외의 투자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역시 부담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인구가 많고 계속해서 소비해줄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장 세우기에도 상당히 안정화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지금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출을 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눈여겨보신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어디에 이제 진출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도인데 보시면은 뭐 위에부터 해가지고 라오카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뭐 민자발전소 하노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 신도시 광역화 플랜 뭐 노키아 공장 건설 지금 베트남이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고 여기에 지금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모두 다 어느 기업이냐면 포스코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고속도로 사업까지 진출을 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가 앞으로 성장세가 너무나도 많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동시에 진출해 있다는 점 역시도 이 종목과 기업을 눈여겨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한 나라에만 진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도 역시 진출해 있다는 점.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시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의 이 나라의 성장성을 기대해보고 기업이 거기에 진출해 있을 때 더불어서 소비 연령 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 진출했을 때 인도와 베트남에 진출을 하였을 때 포스코가 추가적인 상승세,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걸 이제 보이기 쉽게 제가 표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신도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보통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한번 뭐 개발을 해보겠다 할 때는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개발.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듯이 역시 개발도상국들은 일단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좀 더 최첨단 기술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도시가 생겨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도시를 건설을 하려면 교통이 활발해져야 되고 교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고속도로 그리고 산업단지 인프라는 필수적인 나라 개발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려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포스코의 현재 지금 연봉을 보실 수가 있는데 포스코 연봉에서 무슨 그림을 보실 수가 있냐면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철강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일본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화랑을 이루어 주다가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일본의 과제였는데 지금 거기서 일본은 회복에 성공을 했고 그 수순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연봉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추세다. 베트남과 인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도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노란색 선을 지금 보시면은 되겠는데 지금 색깔이 지금 노란색 선이 가장 부각이 돼서 보이실 겁니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20주봉을 보셨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 지금 연도별로도 최근에 상승세 반등 철강 사업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 투자를 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다. 지금 포스코를 적절한 자리에서 잡으신다면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도 충분히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드린 설명과 히든 종목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포스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과 인도 시장의 유망성과 함께 이 두 나라의 진출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포스코에 대한 더 깊은 분석 잠시 후 방송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구겠습니까? 단타장인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더 매력적인데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